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로 옮겨져 완전 기립했습니다. 조립동에 있던 누리호는 무진동 트랜스포터에 실려 천천히 이동했고 3시간의 작업 끝에 발사대에 우뚝 섰습니다. 해당 치료제가 없는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신약 임상시험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94%에 이르는 반면 상당 지역 지방 의료기관은 참여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일상 복귀를 선언한 영국에서 최근 하루 5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특히 청소년 감염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지난 4월 당시 전망치보다 1.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인데 우리나라는 4.3%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하루 앞두고 기립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조립을 마친 누리호는 무진동 트랜스포터에 실려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한 뒤 3시간의 작업 끝에 발사대에 우뚝 섰습니다. 누리호는 기립 이후 공기와 전원, 추진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장치인 엄빌리카를 연결했으며 발사 직전까지 기능과 상태를 계속 점검하게 됩니다. 발사 당일인 21일에는 발사 4시간 전부터 추진제를 주입하고 발사 1시간 20분 전까지 연료 충전을 완료합니다. 발사 50분 전에는 산화제 충전을 완료하고 보충 충전을 계속하는데 모든 준비 과정을 거친 누리호는 발사 1분 전에 최종 발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누리호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나로호를 우주에 쏘아 올렸는데요. 네, 이번 누리호, 과거의 나로호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인 1단 170톤급 엔진을 러시아가 제공해 사실상 절반의 성공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나로호는 당시에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사체였고요. 이번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개발을 이루어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나로호와 달리 3단 구조인 누리호는 크기도 나로호보다 13.7m 커진 47.2m에 달합니다. 로켓에 실을 수 있는 인공위성의 중량도 나로호는 100kg에 불과했지만 누리호는 15배인 1.5톤까지 가능합니다. 또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2배 더 높은 고도인 600에서 800km까지 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호가 나로호보다 더 무거운 위성을 더 높이 쏠 수 있는 것은 엔진 성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누리호의 핵심인 1단 로켓은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데 엔진을 묶는 일명 클러스터링 기술은 해외 선진국 발사체가 이용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75톤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4개를 붙이면 300톤 엔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300톤 엔진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붙였다 뗐다 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또 누리호 개발에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 역량을 키웠다는 의의도 큽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 초소형 위성 우리별을 시작으로 뒤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주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기간 동안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기정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별 1호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실용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으로 불리는 다목적 실용위성.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가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에 3호는 0.7m급으로 발전하며 위성사진 수출국으로 도약합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를 완벽 수행하며 우주인 배출국 명단에도 세계 3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우리 위성이 우주로 가려면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야만 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발사체 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 금지라는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우리가 맡은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며 우주 자립에 다가섭니다. 나로호가 100kg급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면 누리호는 1.5톤짜리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유럽 우주국 ESA의 아리안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한 7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주발사체 보유국 명단은 그리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할 누리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네, 누리호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발사 성공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과학과 노태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 이성규 기자가 전해줬듯이 발사 하루를 앞두고 지금 전남 고흥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발사를 앞둔 누리호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오전에 이제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네, 이제 기립을 해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제 엄블리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발사체와 그 발사 그 장에 있는 그 보조 장치들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네.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연결됐고, 그래서 오늘은 추진제를 주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내일 이제 추진제를 주입해야 되니까 예, 오늘은 이제 이런 추진제를 주입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전기적 장치를 연결했는데 이런 전기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내부에 있는 기기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점검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정밀한 기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고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저녁 때부터는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이제 가만히 세워두고 네.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내일 거까지도 말씀을 드릴까요? 아, 네. 네. 내일로 한번 알려주시죠. 예. 내일은 이제 오전에 사실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본격적인 점검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발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내일 오전에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기상 상태라든지 그밖에 이제 우주 발사될 궤적 쪽에 어떤 그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기를 전체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걸 이제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발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오전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그 별 이상 없이 발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제를 충진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분 전, 발사 30분 전에 이제 기립 장치가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분 전부터 이제 자동으로 발사 카운트다운이요? 카운트다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듯이 내일 당일의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예정대로 발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발사 예비일이 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 발사가 연기되는 건가요? 그 발사가 연기되는 경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기상 상태입니다. 기상 상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뭐 습도가 높거나 그래서 전기 장치, 전자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비가 와서 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습기가 높아져서 혹시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제 상공에 이제 구름이 많아서 번개가 치고 있거나 또 이제 바람이 아주 이제 세게 부는데 뭐 이렇게 부는 경우에는 이제 발사가 이제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서 뭐 이렇게 나쁜 기상 상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기상 때문에 뭐 발사가 연기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나로가 발사돼서 이제 그 우주 궤도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한 고도 한 700km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물체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우주 물체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미 내일 4시에 발사를 하면 사실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예측도 하고 해서 그 시간대에 충돌점이 없다 하는 거는 이제 다 조사가 됐지만 혹시 이제 우주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연기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우리 발사체나 우리 주변 장치들이 어떤 이상이 있으면 발사를 연기해야 되겠죠. 날씨와 어떤 뭐 그 궤도상의 그 장애물 그리고 뭐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로 연기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 첫 그 개발 발사체의 그 성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누리호는 그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 뭐 첫 발사 우주 발사체 자체의 기술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첫 발사의 성공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낮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제 나타난 수치인데, 근데 사실은 이 통계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뭐 1950년대부터 이렇게 쌓여온 그런 그 데이터들이라서 사실은 최근 기술 수준하고 이제 바로 비교하고 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이런 발사 관련해서 극복해야 될 기술적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술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극복하리라 보고요. 저도 성공을 좀 바라고 있고 성공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뭐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예를 들 수 있는 게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실은 이제 스페이스X는 실패 먼저 했어요. 여러 번 실패를 겪고 또 성공하고, 또 요즘도 아마 그 뉴스에서 보게 되면 스페이스X는 또 실패했네 뭐 이런 정도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실패 성공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기술적인 성숙도를 좀 키워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한 발전을 사실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나로 때
뭐 2번 이제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18년 말에 저희 이제 시험 발사체를 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런 실패 성공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뭐 첫 발사가 좀 어려운 도전이긴 하지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간 여러 그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딛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리호 발사에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자체 그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에서 발사한 나라는 한 11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이걸 이제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나로 발사 성공으로 이 스페이스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 무게가 한 100kg 정도 아주 이제 작은 걸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누리호는 뭐 나로의 한 15배 되는 1.5톤급의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큰 발사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무게를 우주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자체 그 발사체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대략 한 7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앞으로의 그 뭐 세계적으로 뭐 우주 산업이나 뭐 우주 개발 등에 사실은 다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저희도 이제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그렇죠. 자, 발사가 성공한다면 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 그리고 산업계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그 우주 산업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되는 우주 시장의 규모는 대략 한 2040년경에 적게는 한 1,000조, 많게는 한 2,000조 원 정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규모가 큰 우주 시장인데 사실은 이제 소수의 선진국들이 지금 선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 쪽으로 이제 그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웬만한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봤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제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에 이런 미래의 먹거리 시장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참여한 우리 산업계 그 기업체 숫자가 300여 개쯤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연관된 인원으로 봐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주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우주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이런 항공우주 기술은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된 이런 기술들이 우리 국가의 산업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미래의 어떤 먹거리 분야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궁무진한 그 미래 가치를 가진 게 바로 이 우주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의 파급력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누리호가 그 약 12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한 발사체라고 들었습니다. 이 발사체 개발에 10년이 넘게 걸린 건데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린 이유는 뭔가요? 좀 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로켓 기술들은 그
군사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사일 뭐 기술이라고 해서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위성 대신에 폭탄을 실으면 미사일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강대국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전해 줬는데 이걸 거꾸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이제 꺼리고 있고 예. 그리고 돈을 줘도 사실은 팔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연구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 그 작은 거 또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은 뭐 연구 차원에서 교류가 되지만 이런 대형 발사체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뭐 전혀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이제 뭐 A부터 G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저희가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좀 그 대형 로켓, 추력이 이제 75톤급 되는 이제 대형 로켓 엔진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액체 산소를 쓰다 보니까 극저온 추진제 탱크를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런 그 개발 역사에서 어떤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뭐 좀 오래 걸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횟수로는 이제 10년이 넘어서 좀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좀 빠르면 빨랐지 늦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많은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만약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뭐 기술력이나 그렇죠. 뭐 인력 같은 부분은 큰 자산으로 남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사실 그런 기술들이 사실 이제 어떤 그 저술된 상태로 이렇게 남겨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제 만들어진 이제 제품으로도 이렇게 남겨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참여한 연구진의 어떤 그 노하우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어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지식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성공이나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연구 개발이나 발전에 아주 큰 디딤돌이 된 아주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제 누리호가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큰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노태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청장은 접종 완료율 70% 달성 시점에 대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면역 형성 기간 14일을 고려해 다음 달 7일에서 9일쯤 예정대로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전환 시기와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가운데 9명이 재택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가 289명 들어 현재 2,34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인 확진자는 26,783명으로 이 가운데 재택치료 비중은 8.8%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 재택치료 현황을 보면 서울 1,105명, 경기 976명, 인천 146명 등 수도권의 95%가 집중됐습니다.
이런 집중 현상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신약 임상시험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만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서울 의료기관에서는 94%, 경기도에서는 53%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서는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의 비중이 10%대 또는 그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신 의원은 임상시험의 수도권 집중은 암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자꾸 늘자 미국 정부가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40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백신은 3번 맞아야 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지자 미국에서는 돌파 감염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파월은 80세가 넘었고 혈액암도 앓던 중이어서 백신 무용론까지 가진 않았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크게 늘리려는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이자를 맞은 65세 이상만 추가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78세인 바이든 대통령도 맞았습니다. Now,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백신을 맞은 미국인 1억 8,700만 명 중 돌파 감염으로 숨진 사람은 7천여 명, 0.0004%의 확률이지만 내일이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아직 14%에 불과한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서 코로나를 빨리 잡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심스러워했던 부스터샷 교차 접종의 승인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백신 유통과 관리를 편리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빨리 추가 접종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2번 다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 4분기 대상자는 369만 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신규 접종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각 18일까지 미국에서 추가 접종한 사람은 모두 1,068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절반이 넘는 67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CNN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1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연령대의 사람 7명 가운데 1명이 추가 접종한 셈입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의 겨울철 확산을 앞두고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추가 접종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백신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영국 내 방역 대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여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의 80% 가까이가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신 효과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교적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백신 효과가 줄어드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부스터샷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스쿨 학생의 8%가 코로나19에 전염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에야 12세에서 15세까지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접종률은 14%에 불과합니다. The problem at the moment for that is that you have a slow rollout of this process in the time when you also have a high case rate in that age range. 상황이 악화하자 과학자들은 영국 정부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규제를 재도입하고 청소년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at means not only again for schools, but also for overwhelming the NHS. So I think if you add that into the mix, then the worry is that autumn winter is going to get very, very messy.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청소년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에 속도를 내겠지만 방역 규제를 재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시가 방역 조처를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백신을 맞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를 앓은 적이 없는 60세 이상 시민과 기저질환자는 이달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4개월 동안 주거지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가거나 가까운 상점에서의 물건 구매, 산책이나 운동 등을 위해서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에 따른 건데 우리나라는 4.3%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IMF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7.6%에서 1.1%포인트 낮춰 6.5%로 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 resurgence of the pandemic amid initially low vaccination rate has slowed the recovery in the Pacific Asian region. As a result, the region's economic growth is downgraded.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7월과 같은 4.3%로 유지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출구 전략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국도 기존 전망치 8%를 유지했지만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투자를 억누르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위험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아시아 지역도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ising inflation is also posing uncertainties as higher commodity prices, supply chain bottlenecks, and rising shipping costs continue to pull inflation pressures. 미국에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아시아 지역 금리 인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내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보다 0.4%포인트 오른 4.9%로 예측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휴일 영향이 끝나자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도 쉽게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상회복 전략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의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듯 싶더니 휴일 영향이 끝나니까 다시 급증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경향성은 추석 연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 휴가가 반영되는 요일에는 다소 감소했다가 평일로 돌아오면 다시 증가하는 양상. 근데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일단 추석 연휴 이후에 토요일 날 3,200명 확진자를 나타내면서 최고 수준을 보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시점이 정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요인은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일정 부분 진단 검수 건수가 약간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수 자체가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13만 건 정도인데 보통 평일에는 15만 건 안팎 정도를 보이는데 네. 약간 검사 건수도 감소한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백신 접종이 크게 증가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감소세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방역 조치,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일정 부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그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경각심 완화로 이어지면서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뭐 특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갑자기 한파가 오면서 네. 이런 계절적인 영향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일 거로는 보고 있는데 변수가 좀 있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어떤 요건,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경각심 완화하고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 등이 반영이 되면 어쩌면 변수가 작용해서 다시 약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1월 초까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접종률에 비해 지금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확진된 이후에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나면 위중증으로 전환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그중에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망자로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가지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적으로 10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21명이나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실제로 뭐 미접종자가 12분이세요. 그리고 그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중증으로 갔다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두 분은 그 불안전 접종입니다. 1차 접종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7분이 돌파 감염에 의해서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신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이렇게 사망하신 그 사례가 고령층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백신 접종 완료를 했어도 위중증으로 갔다가 사망하는 빈도가 그 성인 비해서는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접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체의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접종 완료 시점에서도 성인 대비 항체 형성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돌파 감염에 의한 사망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그 추석 급증 여파가 좀 지연 반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포괄적인 일상 회복 전략을 수립해서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단계별로 일상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계를 설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 그 기준에는 지금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확진자 수는 또 배제되는 양상이 있거든요. 지금 매일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하지만 이게 그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주간별로 발표를 하고 요건은 뭐 위중증이나 사망률, 치사율, 치명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접종 상태이신 분도 국내에 한 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떤 유행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만 개인이 지킬 방역수칙 정도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는 매일 지금 발표하듯이 해도 이게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중증하고 치명률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 확진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위중증과 사망률이 숫자가 증가를 하더라도 이게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의료 시스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이 한 500병상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 뭐 그거에 한 5천여 병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한 11,000여 병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 병상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을 입원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쓰더라도 부족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비율보다는 환자 수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을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 집중뿐만이 아니고 신규 확진자 억제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 해외 접종자도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을 맞은 접종자도 해당이 되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노백, 시노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단계에서 발표됐던 예방 효과가 한 50%대를 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WHO의 기준인 50%를 간 넘은 수준이라서 일단 예방 효과가 상당히 다른 백신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백신들처럼 기간이 지나면 항체 수준이 점차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마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50%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백신 미접종이나 불안전 접종자하고 유사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노팜, 시노백 접종자분들이 국내로 입국한 그 숫자가 많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적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텐데 이 부분이 관건이다. 어찌됐든 시노팜, 시노백 접종자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접종자도 그 자가격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게 WHO 승인 백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정은경 청장은 그 항체 검사 등의 여러 가지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정은경 청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항체 검사로 보완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입국하신 분들에 대한 항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항체 진단 검사 키트가 항체 보유 유무를 판별을 하는 거지 항체 수준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항체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 러시아 교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은 분들의 항체 수준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허용하는 보완책으로 이런 조사, 임상 시험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어떤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어떤 항체 검사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백신 현황을 살펴보면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 의 사전 예약, 그러니까 첫날 예약률이 6.8%입니다. 이게 다른 연령층보다 다소 낮은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부작용 같은 우려 때문일 텐데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2세에서 15세의 예약률이 첫날 기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저조한 편을 보이고 있거든요. 6.8%. 다른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 안팎 정도를 보였는데 어찌됐든 안전성 우려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들도 코로나19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게 심근염, 신낭염의 발생 우려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이 부분 만약에 향후에 그러니까 예약 종료 시점까지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용량 투여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16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려보다는 높은 수준 한 50%대의 예약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연령대들은 신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성인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12세하고 15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 성인하고 서로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종 시에 동량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이상 반응 발생 빈도나 강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에서 11세에 해당되는 연령대처럼 저용량 접종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인 용량으로 1회 접종만을 추진하는 방안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1회 접종 때문에 급격하게 항체가 감소되는 결과가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도 마찬가지로 1회 접종만 진행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항체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저용량으로 2회 접종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카티 세포 치료제가 국내 첫 임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찬혁 교수 연구팀은 항암제 개발 기업 큐로셀에 기술 이전한 카티 세포 치료제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림프종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카티 세포 치료제는 인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차세대 항암제로 이제까지 미국에서 5종의 치료제가 승인됐지만 국내에서는 임상 시험 사례조차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카티 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수용체를 억제한 결과 생쥐 실험에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리듬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면역세포가 피부에서 림프절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면역계가 생체 리듬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면역 기능이 시간에 따른 자극을 받아 그 기능에 차이가 났는데 주행성인 인간은 아침에, 야행성 동물인 생쥐는 오후에 가장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이나 항암 면역 치료 시간대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핵이 기침보다도 호흡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 연구팀은 결핵 환자의 기침, 호흡 횟수와 균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환자 몸에서 나오는 결핵균의 90%는 호흡을 통해 배출됐고 기침으로 배출되는 비율은 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흡 시 발생하는 공기 입자가 기침으로 생기는 입자보다 크기가 작아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멀리 퍼진다며 결핵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과학자가 전체의 99.9%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세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기후 관련 논문 9만여 편을 분석한 결과 논문의 99.9%가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화석연료 연소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데 사실상 이견이 없다며 과학적인 확신 정도가 진화론과 판구조론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대부터 발사체까지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는 누리호 발사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30년 우주 개발의 염원을 안고 누리호가 우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